증시대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또 2,700을 앞두고 상당히 답답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일에 동결을 했죠. 당장 금리 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리 차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 안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측면을 고스란히 내비쳤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잭슨홀이 열리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달러의 방향성 내지는 원화의 방향성이 우리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고, 아니면 최근과 같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면서, 즉 원달러 환율,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왔다. 약간은 예전과는 다른 사이클이다라는 측면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원화가 약해진 이유는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금리 차도 있지만 성장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해진 모습은 앞으로도 잭슨홀 내지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인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코스피가 약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남은 하반기에 증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원화가 강해져야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건 아닐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엔화 약세에 베팅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의 어떤 투자 자산의 원천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연준이 25bp, 더 나아가서는 50bp라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즉 달러를 차입을 해서 전 세계에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또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희망적인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 대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잭슨홀이 열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내지는 스탠스를 상당히 찾을 거고, 이미 또 9월 금리 인하는 지금 인하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25bp냐 50bp냐로 넘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9월 금리 인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9월 25bp 인하는 거의 컨센으로 된 만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그리고 고용 시장의 타이트한 정도가 좀 낮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더불어서 지난 FOMC 의사록에서 이미 좀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 위원들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9월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일단은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런데 지표를 보면 고용지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B컷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B컷은 뭐냐면 25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50bp 이상의 인하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연준에서도 아마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 나가면서 이제 그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50bp 이상의 인하를 당장 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소매 판매입니다. 지금 제조업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가동률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산업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 재고도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하는 구간으로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 소매 판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S&P 제조업 PMI라든지 아니면 월 초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제조업 지표가 반등을 이어나갈지가 좀 확인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하드 데이터 같은 경우들은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소판이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50bp를 고민할 정도로 지표가 망가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은 맞지만 네. 50bp를 단행한 만큼 뭔가 경제 상황이 뭐 그래서 하드 랜딩 리스크가 큰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50bp B컷이 단행이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걸 리스크로 반영을 할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아. 있습니다. 50bp를 인하한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신중한 스탠스로 조금은 느릴지언정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이후에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리바운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만약에 이번에 한 번에 50bp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리바운드가 아니라 경기 쪽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당장 가계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당연히 좀 약한 고리들이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연체율이 올라오고 있는 소비자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를 연준이 본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bp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뭔가 좀 균열이 발생한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잭슨 홀에서의 그런 스탠스를 보고 아마 시장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달러가 약세로 나타난다면 이 달러 약세는 사실은 이머징을 비롯한 위험 자산의 노출도를 또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일종의 또 달러 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이 긍정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좀 달러를 차입해가지고 뭐 다른 국가의 자산을 산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미국의 강세냐 아니면 비미국의 강세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가별로 여러 나라의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자금 움직임이 어떤 촉매 때문에 좀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환율의 변화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산 가격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달러를 차입 을 했기 때문에 달러는 약세로 가야 좋은 거고 그리고 투자 대상 국가의 환율을 생각을 했을 땐 이 환율이 강세로 가야 또 환에서는 차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경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결국 미국과 비미국 간의 이 내외 금리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미국이 탄탄한 경기를 바탕으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쏠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논리가 약간은 바뀌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금리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미국의 금리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쉽게 못 내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또 그 기저에는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려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비미국은 상대적으로 어떻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미국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금리를 그렇게 못 내렸냐? 미국이 내리지 않으니까 내외 금리 차를 의식을 해서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던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비미국 국가들은 그에 발맞춰서 금리를 같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원달러 환율로 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자산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의 달러 자산이 좋냐 아니면은 비미국의 자산이 좋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자산이 사실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경기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가 더 탄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달러,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레벨이고 주식 역시도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비미국으로의 자금 이동이 완연하게 이루어지려면은 비미국 국가들의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를 내려서 달러가 약해져서 다른 나라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내렸을 때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달러의 유동성이 오히려 미국 쪽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은 또 단순히 금리 인하로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도 미국이고 금리를 안 내려도 미국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의 코스피가 지금 2,700선을 못 넘고 아마도 간밤에 또 미국장이 조금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도 좀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의 방향성 우리 2,700선에서 또 변수들을 좀 챙겨봐야 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주 일정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는 일단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렇죠. 있을 거고 이외에도 이제 8월 27일 화요일에 캐틀런트 그리고 8월 28일에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8월 29일에 이제 한때 좀 이슈가 됐던 울타뷰티도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8월 26일 월요일에 제조업에서 좀 중요한 지표거든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30날이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은데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PCE 물가가 발표가 될 거고 더불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같이 발표를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판매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8월 30날 발표되는 개인 소비나 개인 소득 내지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이 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월말 월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있고 뭐 소비와 관련된 뭐 얼터뷰티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개인 소비, 고인 소득 하나하나 찾아볼 텐데 뭐 조금 더 살펴본다면 엔비디아 쪽 얘기를 하면서 시장 얘기를 하는 게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사실 많이 고민을 하게 간밤에 또 되더라고요. 하락을 좀 했거든요.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당연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판단을 유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갖고 있는 비중을 약간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안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실적 자체가 나빠 보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은 빠르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캐펙스를 상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AI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고 저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월마트에서 AI를 활용해서 카탈로그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라는 부분이랑 주가라는 부분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엇박자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게 실적 자체가 좋냐 나쁘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게 결국은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냐 낮았냐였거든요. 이제 실적을 어제 발표한 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생각보다 뭐 실적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 자체를 안 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해서 엔비디아가 주가를 또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PER 레벨로 좀 살펴보면은 엔비디아 12개월 포워드 PER이 이제 어느덧 또 38배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이게 38배라는 게 22년도 이후의 평균치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싸다 내지는 절대적으로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 발표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또 제시를 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당장 떠오르진 않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의 판단 유보 정도로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급락, 급등,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을 찾아가는 구간, 단기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구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